어렸을 적 나는 할머니 댁에서 주로 방학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댁은 산골 마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집이었죠. 주변에는 몇몇 치웃들이 살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마을은 불빛 하나 없는 암흑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깜깜한 산 속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들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어요. 밤이 되면 정체 모를 존재들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여름방학을 맞아 또 할머니 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더웠고 창문을 열어두어야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잠들기 전 꼭 창문을 닫고 자라고 당부하셨지만 나는 덥고 답답한 게 싫어 몰래 창문을 열어놓았죠.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어두운 침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이 솔솔 들어와 시원하게 느껴졌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밤중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톡톡톡 무언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잠결에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 했죠. 그런데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몸을 일으켜 창문을 바라보니 창문 밖에 무언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보였지만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들여보내줘 라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은 남자의 목소리였죠.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창문 밖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나는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잠히 듣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불을 켜고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창문을 꼭 닫고 잠그신 뒤 내게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라. 밤에 손님은 절대 들여보내면 안 된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밤중에 괴소문에 대해 나누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만 그 방문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처의 다른 집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죠. 오래전 이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전쟁 중 죽은 병사들의 혼령이 자주 마을을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영혼들이었으며 문을 열어주면 집안을 떠돌며 망자와 교류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창문을 꼭 닫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이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여전히 톡톡톡 소리와 함께 들려오던 그 목소리가 귀전에 맴돌곤 했습니다. 들여보내줘. 이 일은 마을을 떠난 후에도 가슴 깊이 남아 어두운 밤이면 종종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그날 밤 창문 밖에 서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인터넷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민들은 오랜 전통과 소박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여름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축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축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실종 사고로 여겨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 수가 늘어가자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떨었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수호신이 분노한 것이라며 더욱 엄격한 제사 의식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사라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에서 민속학을 전공하던 한 학생이 이 마을의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기록을 조사하던 중 마을 근처 깊은 숲속에 버려진 오래된 사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당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잊혀져 갔으며 그곳에 강력한 원한이 서려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친구 몇 명과 함께 그 사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숲은 생각보다 깊었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사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뭔가 기이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사당 내부에는 오래된 비석과 고문서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학생들과 친구들은 사당을 조사하며 몇 가지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래된 일기장이었고 일기에는 수십 년 전 사당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당이 원래 마을을 지켜주던 신의 거처였으나 그 신이 인간의 탐욕과 배신으로 인해 돌연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당은 봉인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밝히겠다고 결심하고 사당에서 찾은 단서를 토대로 마을로 돌아갔지만 도착했을 때는 또 다른 친구가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부인들이 불행을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와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당의 위치와 마을 실종 사건의 주변을 중심으로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그렇듯 특정한 밤에만 사라졌고 매번 사라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은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서 그 기이한 현상과 마을 실종 사건의 비밀을 전격적으로 폭로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빠진 이 끔찍한 사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실종자들과 동일한 패턴으로 결국 그의 이름도 실종자 목록에 올라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을의 운명은 그 이후로도 바뀌지 않았고 주민들은 그들의 전통과 비극적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마을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사라지곤 했으며 학생이 남긴 자료들 역시 행방불명되어 그 실종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경계심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가 해결되는 날이 과연 올까요?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심령현상 같은 것을 믿지 않았다. 귀신이니 유령이니 하는 것들은 그저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던 신념을 처음으로 흔들리게 만든 사건이다. 모든 일은 작년 여름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대학 동기들끼리 여름방학을 맞아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곳에는 한적한 시골집을 개조한 펜션이 있었고 우리는 3박 4일 동안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서울에서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도착한 펜션은 생각보다 더 외딴 곳에 있었다. 주변에 인적은 거의 없었고 산과 나무로 둘러싸인 그곳은 낮인데도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도시에 지친 우리에게는 그런 고요함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를 해먹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가면서 피곤해진 친구들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 잠들기 시작했다. 나는 술에 약해서 빨리 취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아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점점 귀를 계속 괴롭히는 그 소리가 사람의 속삭임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니라고 그냥 바람 소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이번에는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소름이 돋았지만 혹시나 내 장난꾸러기 친구가 놀리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해. 나 다 봤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기분이 찝찝해진 나는 얼른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다들 무서운 이야기하느라 장난치는 거냐며 웃었고 나도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소리가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둡고 낡은 복도를 걷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내 뒤를 따라왔다. 어느 순간 발자국 소리가 멈추고 다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지훈아, 지훈아.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두려움에 떨며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힘겹게 숨을 고르며 침대에서 일어난 나는 눈을 의심했다. 방 한 구석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속수무책으로 얼어붙은 나는 비명을 지르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갑자기 방 안에 전등이 켜졌다. 그 순간 그 형체는 사라졌고 내가 내지른 비명 소리에 친구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나는 엉망이 된 목소리로 방금 본 일을 설명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말문이 막혔고 우리는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다. 휴가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나는 그 일을 잊을 수 없었다. 친구들의 위로도 바쁜 일상도 그 끔찍한 경험을 지울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그날 밤에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나는 강원도의 그 마을로 돌아갔다. 지역 주민들에게 애써 물어본 결과 옛날 그 펜션이었던 집에는 기괴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으며 그 집에 살던 주인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주인은 마을 사람들과도 친하지 않아 그의 죽음에도 많은 의문이 남아있었다고 했다. 조사 끝에 알게 된 사실들은 오히려 나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다. 그 후로도 나는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도대체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때들은 그 소리는 정말 무슨 의미였을까? 아직도 그 질문들은 내 머릿속에서 맴돈다. 이후로 나는 심령현상을 예전처럼 단호하게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나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면 그날 밤이 떠올라 혼자서도 철렁겁을 먹고 만다.